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테드 수업이 여러 번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 첫 시간으로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요새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재로 이제 주제로 저희가 수업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 신약. 네. 우리가 약국에 가도 병원에 가도 이 약을 처방을 받죠. 이런 약에 관한 건데 이제 한 99년도부터 아마 신약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도. 그러면서 신약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고 제약회사도 갈 수 있고 신약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아마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있죠. 인공지능, AI. 이것과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니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산업체에 계신 이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신약개발과 그다음에 신약개발과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연자분은 지금 현재는 동아 ST에 있는 상무님이시고요. 그 전에 이제 유한양님이셨습니다. 의학 합성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들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좀 멀지만 서울권에서 여기까지 자리하셨습니다. 한태동 위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만 정리가 되면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수업인가요? 사실 어떤 대상으로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이라는 얘기도 약간 불안이 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어떤 학생들이 전공들도 상당히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약간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한 5분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방금 소개를 동아 ST의 한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내가 아는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자유주제로 저보고 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부담이 좀 많이 돼요. 도대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그래도 선배 입장에서 뭘 좀 더 얘기해 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그냥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지금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먹는 약에 비해서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경구용이나 어떤 우리 항체 의약품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나 어떤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의 흐름들이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준비했던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초반만 좀 제 말에 조금만 따라와주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크게 나올게 이과 문과가 좀 있는데 혹시 이과생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이과생. 예, 그래도 약간은 좀 근접합니다. 그렇지만 문과생이라고 해서 여기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좀 연구소 위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좀
이렇게 문과 쪽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이과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과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또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떠한 교육에게 맞게끔 어떠한 정형화되어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그 전공이 어떻게 신약 개발을 그다음 제약의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좀 초반에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결국은 그 어떤 전공이 연관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잖아요.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필요한 어떤 전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약을 자주 먹고 있지만 도대체 이 약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져 있고 도대체 약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옛날처럼 동해보감처럼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낫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의 내용은 전문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설명 자체는 문과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좋지만 그래도 발표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빨간색 장학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저 부산 영도의 신선중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산 보스 꼭대기에 있는 해방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 하나를 좀 살펴봤더니 그래도 우리가 그 인제대가 그래도 부산 경남 사립대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상공회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93년도에 제 친구들 인제대를 몇 명 다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93년도에 인제대를 온 적이 있어요. 봤더니 정확하게 또 3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사실 교수님도 모르실 거예요. 왜? 제가 인제대 왔을 때 정말 눈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손볼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30년 만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나중에 차를 타고 보니까 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마 인제대에서 이거를 나중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우상배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의 AI 전문위원회에서 초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신약 개발과 접목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하면 신약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가 진행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그런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약을 만들어야 되는 신약 제약회사들하고 협업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는 이런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키포인트로 잡았던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운 좋게 사람이 참 그래요. 신약 개발하는 거에서 하나만 신약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꿈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의 직업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신약 개발을 연구원에서 참 행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직업들이 다양하게 해서 다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은 남한테 도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남을 아픈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침 다행히 요한현역에 있을 때 현재 지금 맥태암 치료제로 환자들한테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효가 좋습니다. 레이저 티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원래는 약물성이 되게 안 좋은 걸 가지고 왔다가 제가 레지레이트 소프트를 처음 만들어서 그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되게 이착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을 개발한다는 어떤 목적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연구도 하나가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서울 가기 전에 여기 왔으니까 동아이스티라는 데가 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아이스티가 뭐지? 말 그대로 동아이스티가 여러분 잘 아는 바카스 만드는 동아제약의 원래 본체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아이스티는 1932년에 설립돼서 지금 90년이 작년에 딱 넘었습니다. 그리고 바카스가 나온 지가 올해 60년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60주년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뒤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동아이스티가 현재 우리나라 신약 몇 개 출시된지 아세요? 국내에서 승인받은 약이
이때까지 36년, 6년 정도가 우리가 국내 지역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어요. 언제냐면 1980년도 후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5, 6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약으로 국내 지역에서 승인받은 거는 36개입니다. 36년 서로 1년 하나씩은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저희 동아 SD가 유일하게 5개 신약을 승인받았다고요. 두 번째가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동아 ST하고 어디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아 ST는 기본적으로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요. 원래 자체가 그 원체가 동아 ST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아 제약은 잘 알잖아요. 바카스라는 영양제 화장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동아 제약이 어떤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판매하는 그런 위주로 진행되어 있고요. 동아 ST가 처음 우리 그룹 전체가 다 합치면은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저희 동아 ST가 1,800명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문의학품부터 연구소하고 모든 거는 저희 동아 ST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포카리 스웨트 데미소다 만드는 동아 오츠카가 저희 같은 기업이고요. 두 번째 요즘에 ST팜이라고 아마 들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예중에서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 아무도 없죠. 코로나 백신을 만든 게 우리가 한때 RNA 백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RNA를 생산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ST팜 저희 자회사가 세계 3대 RNA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총 12개 회사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지금 동아 ST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조금만 따라갑시다. 오늘 1시간 반 정도 설명할 텐데요. 그러면 신약이라는 걸 개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연구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어떤 연구들이 과정이. 그러면 그 속에서 전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전공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공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1번, 2번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신약 개발 현재 흐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지, 세계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 신약 개발의 새로운 모달리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신약 개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아시고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 약국 가면 먹는 알약 있잖아요. 알약을 우리 대부분 다가 저번자가 있는 합성신약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90% 이상이 다 전부 다 합성신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항체를 기반으로 주사제 그 중 하는 바이오 신약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천연물 신약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천연물 신약은 원래 자체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합성 신약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성 신약과 바이오 신약으로 우리 국내 지역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기술 수출을 통해서 과제 성공을 실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을 개발하는데 왜 끝까지 안 만들고 자꾸 외국에서 팔려고 하지? 그러면 그게 궁금하시면 조금만 들으시면 아마 뒤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부 다 고혈압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뇨병이나 고혈압 걸리면은 그 약 먹으면 낫나요? 아니죠.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은 치료제가 아니라 그거를 유지해주는 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 치료제는 한 번 약을 만들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좋겠죠. 평생 고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 위주로 우리가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매니지가 어떻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냐라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죽는 게 교통사고 빼고요. 사고를 빼면 이제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 치료제 개발에 아주 제약회사들이 몰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결국 건강에 살려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치매 완치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약은 하나도 발매된 적이 없고요. 비슷하게 치매를 약간 늦춰주는 약만 지금 현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뇌질환 쪽에 연구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면역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면역 항암제라는 얘기를 면역을 조절해서는 수많은 약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포커싱되고 있는 것은 항암제, 뇌질환 치료제, 면역 치료제가 지금 현재 제약회사들의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 국내 제약회사 1980년대 90년대에는 거의 원료 의약품, 정말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력이 엄청 좋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런 약도 자기들은 하기 냄새나는 거 합성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제약회사 뭐 이렇게 CMO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걸 약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합성의약품에 대한 원료를 만드는 게 있을 거고요. 바이오 신약을 갖다가 원료약을 만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성 신약에 대한 원료는 이제 중국 쪽에서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셀트리온 들어보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보셨죠? 그 두 개가 바로 이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CDMO 회사예요. 거기서 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신약을 개발해낸 거를 여기다가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외국에 있는 거를 너희들한테 1kg 만들어줘. 1톤 만들어줘.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원료의약품이 바이오의약품의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그래도 선진 그 부분에서는 되게 선두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밀어주겠다 하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팔고 있는 우리 동아 ST 아까 했던 동아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했던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아니면 딴 데서 심지어 올리브영에서도 우리 걸 팝니다. 네. 하지만 동아 ST는 전문의약품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동아 ST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이 약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200개가 어디서 왔냐? 우리가 다 만들었냐? 아까 얘기했듯 동아는 5개 시장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약의 제네릭, 특허가 끝난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장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제네릭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더 복합제로 만들어 보겠다. 즉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면 약을 얼마큼 먹어요? 뜯으면 안에 뭐 5-6개씩 진짜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복합제를 계량신약으로 현대타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가 끝나고 약간을 되게 작게 받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서는 한번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자, 여러분들 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도대체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어떤 개념으로 약을 만들어질까요? 그래도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동의보감, 동의보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약초를 먹으면 이게 위에 좋다더라. 어떤 약초를 먹으면 간에 좋다더라. 그게 어떤 부분 민간요법에 대한 경험이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약초 안에 어떤 성분이 그 작용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점점 현대에 올라가면서 그거를 성분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용 기전에 의해서 이게 낫는지도 이제 점점 규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 근현대사의 제약회사의 최고라고 하는 게 바로 프랭클이 만든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1950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수명이 50세를 80세로 이끌어줬다고 합니다. 그 항생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페니실린이 갑자기 우리 저 항생제가 있으니까 페니실린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게 아니었죠. 아마 책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연한 발견이었잖아요. 자기가 8월달에 휴가를 가기 전에 실험하는 걸 놔뒀더니 뚜껑을 열어놓은 거기서 푸른 곰팡이가 날라와서 그 세균들이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엄청나게 자랐는데 푸른 곰팡이가 갑자기 있는 그 세균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네. 하지만 그걸 알고 나서 프랭클이 바로 페니실린을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개발한 거는 10년 후에 영국 과학자들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프랭클이 어떻게 해서든 그 환자들한테 투여해보고 다 했는데 다 실패했었어요. 그리고 포기를 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던 게 나중에 영국의 과학자들이 뭐냐면 투여 용량이랑 방법을 몰랐다는
것들을 오히려 약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영국의 과학자들입니다. 오늘의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약을 만들고 있냐? 기본적으로 국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 빅파들이 어떤 타겟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은 어떻게 하냐? 암 환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암제를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당뇨입니다. 근데 결국 암 환자랑 정상 환자의 유전자가 틀리겠죠. 그래서 암 환자에서 발현되는 그 고도의 유전자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유전자들을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이 바로 하나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런 유전자가 되게 과발현되어 있다고 한다? 그 타겟이 그러면 어떤 단백질이 관련이 있을까? 그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단백질을 저해를 시키면은 당뇨병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뇨병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GPR119라는 활성화제, 이것도 하나의 그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논문으로 나와 있는 당뇨병 치료제로 가능하다는 타겟, 단백질 3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약이 되는 타겟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겟들은 저런 우리가 얘기했던 GPC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런 어떤 GPR119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한 것들이 약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대부분 다가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GLP-1이라는 애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키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당뇨병 걸렸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사람들 인슐린 맞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결국 원인은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이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게 바로 당뇨병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GLP-1이라는 물질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DPP-4라는 엔자임이 이 GLP-1을 다 죽여버려요.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DPP-4를 저해를 시켜버리자. 얘를 막아버리자. 작동을 못하게끔 막아버리자. 그랬더니 GLP-1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걔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현대의 우리 약을 만드는 개념은 유전자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단백질이 작용해서 그 단백질을 활성화를 시켜서 약을 만들거나 그 단백질을 저해를 시켜서 약을 만드는 게 현재 신약 개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같은 활성화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이 희귀질환 환자들은 단백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단백질을 만드는 거나 항체를 만드는 우리 단백질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유전자나 RNA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RNA 치료제라는 거는 그 RNA를 넣어줘서 단백질을 만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없는 거는 활성화시키고 너무 과 있는 거는 없애는 게 신약 개발의 우리가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신문에서 막 보시는 얘기들이 좀 한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말이냐? 히트라는 얘기를 만들었고 나중에 뉴스에서 선동물질을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먼저 약을 개발할 때는 첫 번째 어떤 타겟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단백질을 저해할 건지 어떤 단백질을 활성화시킬 건지를 먼저 타겟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타겟에 맞는 물질을 초반에 물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크게 두 가지로 봅시다. 첫 번째 약 만들었을 때 바로 동물한테 실험할까요? 사람한테 실험할까요? 아니죠. 어디요? 세포에서 실험할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세포 레벨, 엔자임 효소 레벨에서 먼저 실험을 합니다. 네. 그때 바로 그걸 인비트로 실험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포 수준에서 약효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히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에서 약효가 나오는 걸 우리가 리드라고 하고 선동물질이라고 합니다.
좀 약간 구분이 되시죠? 즉 세포에서 약으로 될 수 있는 거, 약효가 있는 거는 사람한테 먹었을 때 흡수가 안 되면은 우리한테 약효가 발휘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세포의 수준에서 약효가 나오는 거는 따지고 보면 약물성에 기반으로 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물에서 약효가 나오면 아까 했던 리드, 선동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흡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정한 이제 약을 개발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히트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발견하고 그 리드를 옵티마이징 하면서 우리가 프리클리니컬 즉 전임상에 들어갑니다. 전임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임상 전에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왜? 제일 중요한 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임상 들어가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거기서 약효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임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 약이나 투여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전임상에서의 메인은 이 약물이 동물을 통해서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한테 투여할 수 있는 그걸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뜬금없이 잘못했다가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임상이라는 것은 임상 들어가기 전에 진행하는 독성에 관련된 연구가 전임상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임상 2상, 임상 3상을 끝나면은 진정한 마켓에 나오는 약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참 신약 개발할 때 크게 얘기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지만 약을 하나 만들면 크게 돌려받는다. 하이 리턴. 이게 아마 신약 사업의 가장 큰 겁니다. 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가 약 1조에 가까운 적응증이 다 틀린다. 그래서 대부분 다 5천억 정도의 수준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주 롱텀이죠. 하지만 여기 빨간색이 쳐진 게 뭐냐면요. 전임상 아까 얘기했던 전임상에 들어가서 약으로 성공할 확률이 9.6%예요. 확률이 9.6%. 이미 그때까지 돈도 엄청나게 쓸 텐데도 9.6%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약이 개발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가 그래도 비용적으로 보면 임상 나중에 2상, 3상 들어갈 때 전체 연구비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초반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 5천억 이상이 드는 이 연구 비용을 국내 제약회사는 낼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약회사에서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건 가장 높아요. 기술 이전했다. 왜?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뒤에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제약회사의 가장 큰 목표는 아까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유엔테가 유한양에 있을 때 우리의 많은 팀들이 다 같이 연구했죠. 그래서 아까 했던 누구 한 명이 그 약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다양한 우리의 전공자들이 그 약을 만들어서 결국은 1조 4천억의 라이센싱 아웃한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국내 현재 제약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약 개발의 과정을 임상 뒷부분만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임상 1상에서 약을 표를 보면 항암제하고 희귀질환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임상 1상에서는 뭘 하냐면요. 사람한테 흡수가 되는지 이 용량에서 얼만큼 흡수가 되는지를 바라보고 안전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임상 1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임상 2상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일 때 소규모의 임상을 통해서 이게 약효가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임상 3상에서 최종적으로 대규모의 환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 3상에 들어갈 때 그리고 보통 특히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게 3,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임상 진행할 때 비용이 얼마 드냐? 한 명당 1억 정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3,000원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어떤 약을 만들었을 때 하나의 적응증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또 적응증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임상 2상, 3상이
다양한 작용증에 대해서 또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의 물질에게 단순하게 임상 1상 끝나고 2상 끝나고 3상 끝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물질도 2상짜리가 3, 4개가 될 수 있고요. 3상짜리가 또 3,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의 물질 가지고 다양한 적응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을 설정하고 선도물질을 발견하고 어쨌든 후보물질이라는 건 아까 했던 전임상 후보물질입니다. 그게 맞게끔 우리가 각각의 설정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타겟을 설정할 때는 바로 바이올로지 연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기전으로 어떻게 약효가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겟으로 만약에 저희를 쓸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다. 즉, 이걸 좋아했더니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겟을 첫 번째 밸리데이션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생물학자, 바이올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비트로에서 약효가 보이는 게 뭐라고 했죠? 힌트.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물질이 이 단백질을 저해할까? 그 물질을 찾는 게 바로 의학과학자, 케미스트들이 이 물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디자인해서 합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인비트로 오세이 하는 담당자에게 화합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세포나 엔자임에서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때까지는 바로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분석과학자.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석과학자가 같이 이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후보물질이라고 얘기했던, 선도물질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리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동물에서 약효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물질이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그냥 먹는데 밀가루처럼 그냥 다 소변이나 우리가 배변으로 다 빠져나가면 약효를 나타낼 수 없어요. 약효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약을 먹고 위장관을 통과해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결국은 타겟수라는 장기로 가야 되거든요. 폐암 치료제인데 폐에 암이 있는데 내 약이 폐로 안 가. 근데 인비트로에서는 암에 엄청 약효가 좋아. 근데 내 물질이 먹었는데 폐로 안 가. 그러면 약효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것처럼 나중에는 내 물질이 어떻게 그까지 가는지 흡수가 되는지 동물에서 그거를 파마코카이네티스 흡수가 어떻게 약물성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또 동물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약대나 그다음 수의대 이쪽 출신들이 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딱 3가지 조건이에요. 진짜 생각해보면 어때요? 약효 좋고요, 흡수 잘 되고 독성 없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뭐냐면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 돼요.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줘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임상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기에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우리가 전공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가 필요했잖아요. 어떤 유전자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유전공학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타겟을 발굴할 때. 그리고 어떤 단백질이 작용하는지를 해서 단백질을 연구한 연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에서 약효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검색하는 연구원이 필요하겠죠. 바로 바이올리스트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케미칼, 생화하는 전공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의학과학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임상에 들어갔어요. 전임상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상 들어가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실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임상을 들어가 보니까 또 하나 더 있죠. 그게 또 전임상에서 동물에서 약효를 평가하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약효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파마콜로지, 양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톡시콜로지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마코카이네틱스, 다이나믹스를 연구한 약동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처음에 만들 때는 화학 물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먹는 게 어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타점으로 하는 타블렛이 있고요. 그 다음 캡슐에 들어간 것도 많죠. 어떤 약은 어때요? 연질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흡수가 잘 되게끔 제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제 제형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결국은 아까 또 나중에 보면 딜리버리에 관련되어 있는 DDS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만들 때는 우리가 약을 만들 때 5ml, 10mg, 10mg 예, 잘 보이지도 않아요. 10mg만 있으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나중에 만들려면 수키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과학자들은 그냥 만듭니다. 무조건 만들어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프로세스 케미스트리라고 공정을 개발해서 이게 수키로를 만들 수 있는 공정법을 또 개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까 했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분석에 대한 문서를 파악하는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QA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까지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임상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임상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임상 양리학, 정말 이때까지는 동물에서 양리학을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임상 양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저희 유한행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 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구소에 수학 전공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이 저희 임상팀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통계팀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계나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또 필요하고요. 결국은 나중에 제품 인허가 관리하는 주로 이제 약대 출신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결국 문서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전공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다 정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신규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미리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디자이어 프로파일을 갖는 물질을 우리가 도출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규물질의 인비트로 인비고 DMPK 흡수의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전공이 뭐냐? 바로 초반에 신규물질 물리학자 저학과는 화학과나 약대에서 합성하는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랑 약학과를 나왔을 때 특히 유기합성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가 어떤 물질이 약효가 좋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주는 컴퓨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부분다가 CAD라고 얘기하고요. 컴퓨터 에이드 드럭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주로 또 물리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분자 모델링 기법을 해서 합성만 아직까지 하지 않은 물질을 단백질에다가 크리스탈 구조에다가 바인딩하면서 이거는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물리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학물 아까 평가하는 부분들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로 뭐 분자생물학과나 그다음에 일반 생물학과나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약학과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동물에서 이제 평가하는 분들은 약대에서 동물 평가를 전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의대에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나 수의학과를 지금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인비트로 인피보 DMPK 평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약학과랑 그 다음에 의과대학에서 이런 일들을 또 많이 합니다.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한여행에 있을 때 인제대 출신 2명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화학과의 국악번의 주현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걔는 저는 이제 의학과학에 있지만 현이는 지금 공정 의학과학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부산 출신이고 형도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제 팀은 틀리지만 되게 많이 챙겨줬던 그런 아직도 지금 유한여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쇄 백병원 쪽에 백병원 쪽에 인비트로 중에서 CYP나 그런 어세이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희정이라는 여자 연구인이 인제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저 신규 독성 물질 방학을 할 때는 지금 수의학과, 약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전임상 후보 물질 도출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람한테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가루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는 제제, 신제형, DDS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내가 제가 이완영의 집 동아 ST에서는 인재대 출신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서치를 할 수 있으니까 봤는데 다행히 이완영에서는 다행히 인재대 출신이 2명이 같이 일하고 있어서 참 오늘 내려와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조직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직들을 보면 연구의 조직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뭔 전공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동아소시 우리 아까 그룹이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인 연구소가 있는 거는 아까 이때 동아제약연구소, 우리 ST 연구본부, 그다음에 ST 팜입니다. 근데 ST 팜은 그냥 원료에 대한 CDMO 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다가 그냥 유기합성 분석과 저 두 전공자들 대부분 다가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동아제약은 이제는 바뀌었죠. 브랜드 연구팀, 임상학과 학술팀.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전공자들 제가 봤더니 화학과랑 식품공학, 화장품 관련 그런 전공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랑 같이 있습니다. 건물에는. 근데 지금 이 연구원들은 지금 30명? 동아제약에는 이런 곳에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희 제일 큰 동아 ST 연구본부는요, 지금 현재 320명 있습니다. 320명 있으면서 크게 신약을 연구하는 거, 제품을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를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우리 신약 쪽의 전공자들을 살펴봤더니, 유기합성, 그 다음에 분석학, 물리화학, 생물학, 약학, 수의학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쪽에 찾아봤더니 저쪽은 주로 이제 약학과도 있고요. 화학공학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학공학과랑 그다음에 화학과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ST팜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개발본부 쪽으로 넘어가면 개발이라는 건 이제 임상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특이한 게 하나 보이죠. 아까 했던 수학과 있고 그다음에 간호학과. 간호학과를 나와서 임상 간호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상팀이지만 30년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호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인제대에는 결국은 우리가 연구소랑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하려면 대학원을 다 가야 됩니다. 저희들 모든 제약회사에 연구소에 지원하는 조건은 딱 써 있어요. 대학원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학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영업 쪽, 그 다음에 생산직 이런 쪽에는 학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살펴봤더니 여기 인제대학교에는 의학계열하고 관련 게 자연계열, 그 다음에 공학계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학계열은 여러분들 다시 간호학과를 나왔을 때는 우리한테는 임상, 같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과대학이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외과대학에는 전부 다 연구소가 다 따로 갈려져 있고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석박사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물학과, 그다음에 화학과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약 쪽에서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열을 봤더니 생명과학은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식이학 쪽은 오히려 동아 우리 제약 쪽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다음 당연히 약학과에서는 모든 학문들 다 우리 신약 개발인 게 다 교수님들이 전공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포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어떤 치료나 이런 쪽은 오히려 병원 쪽에 좀 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게 이제 공학계열 쪽에서 바로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컴퓨터 코딩을 잘하는 컴퓨터 공학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가 우리나라에 현재 약 50개가 있습니다. 벤처들이.
그 중에서 대부분의 멤버들은 컴퓨터공학과 기존의 약을 공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기존의 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술이 없잖아요. 바로 컴퓨터공학과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융합공학과 자체에는 약을 어떻게 나노파티클이나 어떻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나노과학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학교에서는 지금 컴퓨터공학과하고 나노융합과학과가 좀 많이 밀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벌써 여러분들의 전공이랑 그다음에 신약 개발, 그다음에 이런 쪽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45분이 지났습니다. 예, 이제 45분은 되게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세상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들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지금 현재 신약 개발 트렌드는 대부분 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온콜로지가 바로 항암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항암제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뉴럴로지가 신경, 치매 쪽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토이뮨이나 임무놀로지, 면역 쪽. 네. 그래서 요즘에 연구들은 대부분 다가 항암제, 뉴럴로지, 오토이뮨 면역 쪽. 그러면 왜 빅팜들 중에서 해외 제약사들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 국내 제약사가 따라갈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저희들의 목표는 뭐라고요? 해외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어떨까요? 빅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빅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는 예전에는 만성질환, 식경에서 당뇨병이랑 고혈압으로 직접적으로 죽지 않아요. 치료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포커싱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합성의학을 만드는 거죠. 결구용약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 지금 바이오 연구소에서는 바이오로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딱 두 가지인데요.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현재 2020년에 탑10 파트너십을 이룬, 즉 말해서 3조 이상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한 살펴봤더니 ADC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오 항체에다가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 즉 말해서 항체에다가 톡신, 즉 말해서 우리 옛날에 1차적으로 썼던 항암제, 세포 항암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아까 얘기했던 모달리티예요. 그래서 ADC가 가장 큰 빅딜을 이루었고요. 두 번째가 CAR-T라고 합니다. 네. 키메라 감시제 리셉터 T세포, 즉 말해서 뭐냐면 환자의 세포에서 T세포를 끄집어냈다며요. 그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항암에 효과가 있는 그 리셉터를 단단하게 주면서 변형을 시켜서 다시 환자한테 넣어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주면서 새로운 세포 치료제죠. 주면서 우리 기존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이제 점점. 그리고 봤더니 AI를 이용한 약물 개발, 이것도 딜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코비드-19 백신, 즉 말해서 뭐냐, RNA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백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현재 내가 맨 첫 장에 설명한 거랑 완전 틀리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전부 다 또 틀린 게 RNA, CAR-T, 이중항체, AI, 전부 다 우리가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제약회사가 기존에 있는 합성신약하고 바이오신약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인스티도 그 분야에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약회사 우리 국내사만 한번 이야기했어요. 36년, 거의 40년 가까이 연구했을 때 36개 신약을 승인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FDA, 미국 식약처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약 37개의 약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 어렵죠. 지금 왜냐하면 임상으로 진행하는 거는 지금 10만 건이 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약으로 승인받는 거는 고작 37개. 평균적으로는 약 한 50개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작년 5년하고 틀리게 평균적 약은 10만 건이었는데요. 신약이 되게 작년에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장 관심 분야가 바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가 항암제, 항암제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제부터 나오잖아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새로운 모달리티를 갖는 어떤 약물들, 이중항체, ADC, 방사선 동위원소 결합체 이런 방향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변별입니다. 약을 나타냈을 때.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합성신약을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회색깔을 되어 있는 게 바이오신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합성신약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바이오신약이 약간 개수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향후에는 아마 바이오신약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약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어떤 올판드력이라고 하면 희귀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는 되게 사람이 엄청나게 몇 명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암제 같은 경우도 희귀질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희귀질환을 보면 미국의 가이드라인 기준에서는 그 환자가 20만 명이다. 그게 희귀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을 진행할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아주 많은 혜택도 많이 줍니다. 돈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가이드라인도 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판드력을 중심으로 해서 약이 좀 많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항암제가 가장 많은 승인을 받는 어떤 현대타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아직까지는 저보다 신약이 21건, 그 다음 바이오신약 15건,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이쪽에 RNA 계열 쪽이 한 건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2030년에는 훨씬 바이오 릴레이들 합성 신약보다 새로운 모달리티의 신약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항암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항암제 만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포 항암제. 결국은 암 치료제를 개발하면 우리 다 이야기하죠. 머리 빠지고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결국 뭐냐면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세대 세포 항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엔에서 개발했던 거는 2세대 표적 항암제. 우리 여러분 한번 걸리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백혈병 치료제인데 그게 첫 번째 나왔을 때 환자를 엄청나게 살렸습니다. 바로 환자 표적 항암제라는 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 가장 부작용이 없는 어떤 면역 항암제. 즉 여러분들 지금 몸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탄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먹으세요. 왜?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는 무조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의 T세포와 그 다음에 B세포들이 전부 다 그 암세포를 죽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면역을 이기는 그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그 암이 점점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 암세포는 해피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안전하게 많이 만들고 있고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부분들이 바이오로직스 중에 PD-1, PD-L1이라는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키투라는 약이 1년에 25조 정도까지 팔립니다. 하나에. 그 한 품목이 우리나라 제약회사 전체 시장보다 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 품목만 팔아서 그렇게 대박으로 하나를 만들면은 여러분들 1년에 20조씩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쉽게 해서 우리 그거 하려면 자동차 몇 대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그걸 병동으로 하는 다양한 임상들이 지금 이것만 관련된 것만 5,760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임상이 많이 진행되는데도 현재 약이 나오는 게 상당히 적다는 거죠. 즉 확률이 너무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신약을 개발할 때 처음에 시작해서 약이 나올 때 확률이 얼마냐면요. 0.08%입니다. 0.2%다. 그래서 과제를 한 1000개 정도로 하면 하나 정도가 시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런 모달리티 쪽으로 가냐면 안티바디나 다른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될 확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달리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항암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전부 다 합성신약, 바이오신약을 위주로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거의 넥스트 스텝으로 생긴 게 바로 하여튼
세포치료제, 카티, 그다음에 NK, 뭐 세포치료제 쪽, 그다음에 진, 유전자 치료제, 이 RNA 관련해 있는 이런 쪽으로 모든 게 결합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해요. 아, 나중에 내가 전공한 거는 의학과학, 정말서 메디시나 케미스트리고 합성신약을 만들고 있는데 결론은 흐름은 이제 2026년에는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나중에 지금 이런 얘기를 아까 했던 그다음에 신경 뉴럴로지, 그다음에 면역 쪽을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제약회사 쪽으로 갈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내 대학원 교수님이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고 계신지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 전공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지금 동아에서는 캔서, 그다음에 뉴럴로지, 그다음에 면역 쪽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당뇨병 치료제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별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가장 큰 전문가들을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36번째까지 발생된 지금 약들 한번 리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희 동아SD에서 발견한 겁니다. 당뇨병 치료제도 있고요.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항생제 이런 쪽으로 해서 총 5개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의 레이저 TB 2021년 1월에 38번째. 그래서 이날은 제가 동아에 있었지만 되게 참 기뻤던 날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 이제 뉴모달리티 쪽으로 한번 소개만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ADC, 프로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름만 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게 그냥 상식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좀 통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예요. 2010년, 2015년, 20년 10년이 흘렀는데 파란색의 합성신약의 금액은 변동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네릭이 나오면서 약간 커졌던 부분이고 시장이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계의 제약 시장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세계 시장이 약 3%에서 5% 정도 성장을 합니다. 물론 물가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약 시장이 커지려면요, 바로 신약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들이 지금 약이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약은 그대로고 환자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치료를 못 받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맞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라고 그러면 그 약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거잖아요. 결국은 제약회사의 시장을 올리는 거는 기존에 이제 한계에 도달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에요. 약이 그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회사의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신약. 결국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 먹으면 암 치료가 다 돼요. 그러는 순간 그 약이 개발되면 이 시장은 이만큼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엄청나게 오래 살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또 다른 병에 걸려서 또 약이 필요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약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인류의 복지도 있지만 이 시장을 올리는 것은 신약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새로운 모달리티라는 얘기를 나올까요? 지금까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으로 한 진짜 외국 같은 경우 50년, 60년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암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타겟, 단백질 이런 것들 연구가 엄청 됐었어요. 근데 지금 약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연 합성신약과 바이오로지 신약으로 그런 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한계를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접근법을 약간 달리 해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카티와 같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이제 합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로타과 ADC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듣고 말으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약을 만들 때는 그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저해시키거나 엔자임을 활성화시키거나 저해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게 과발현되어 있거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 DPP4 같은 경우는 면역도 관련되어 있지만 당뇨병 치료제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GLP-1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DPP4
시키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냥 없애버리죠. 그게 바로 프로탁입니다. 바로 타겟티드 프로테인 데그라데이션. 없애버리죠. 예, 그 단백질을.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들, 그다음에 우리의 단백질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단백질들이 생깁니다.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계속 없어지고 생깁니다. 그 기반이 바로 이 프로테아솜 시스템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단백질을 이 E3 라이게이지라는 놈이 바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이 E3 라이게이지하고 바인딩을 하면 이 유비키틴이 이 단백질에 3개 이상이 붙어버리면 우리 프로테아솜이 인식을 해요. 아, 3개 이상 붙었네. 없애버리자. 그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어때요? 저해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걸 과연 없애버리자.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바로 이 프로탁 기법이고 결국은 TPD라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학과학자들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PD가 현재는 약이 없지만 현재는 임상 이상에 지금 진행되는 아미노주사의 예방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약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동화도 이 프로탁, 정말 TPD,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런 기술이 약에 좀 많이 효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임상 3상도 이제 시작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백질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문제점이 있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면 언젠가는 어느 쪽도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ADC,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 자, 아까 세포항암제 제가 얘기했죠, 1세대. 그 세포항암제 문제점이 뭐였다고 그랬죠? 바로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정상 세포도 공격하니까 부작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ADC가 뭐냐면 바로 이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통째로 암세포 안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이 암세포라고 하면요. 이게 빨갛게 달려있는 게 ADC 물질이거든요. 이게 암세포를 찾아갑니다. 안티바디에. 그리고 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링크가 끊어지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1세대 세포항암제, 그 통신이라고 얘기하는 세포항암제, 걔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상 세포에는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약을 먹었을 때 세포항암제 충분히 효과 있어요. 암세포 다 죽입니다. 하지만 정상 세포도 죽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량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DC가 근본적으로 어때요? 약효를 나타내고 독성이 나타내는 이 사이를 테라피틱 인덱스라고 TI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DC는 약효를 나타내는 거랑 독성을 나타내는 이 간격을 벌려주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약을 투여해서 훨씬 더 좋은 이펙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까 우리가 RNA로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를 어떻게 예방해보자는 그런 방법처럼 수많은 방법들인데 그걸 기술화시키는 데 상당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RNA 백신이 나왔다? 아니에요. 오더나나 그런 부분은 항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술에 써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작용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게 정말 약이 됐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치료제를 그렇게 썼던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기존에 있는 함성신약과 바이오신약하고 틀리게 새로운 어떤 접근법들로 우리가 약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오늘 저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컸을 때는 또 새로운 약들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성 요소자를 보면 안티바디가 암세포를 차지하는 어떤 특이적인 항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세포가 효과를 나타내는 독신이 필요하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링커를 통해서 이 ADC를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참 서글픈 제 입장에서는 서글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약을 많이 팔아가지고 좀 더 많은 신약들을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잘 못 만들지? 35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약도 별로 못 만들고 참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해외 제약사 30개 평균의 신약 개발 비용이 6조 2천억입니다. 6조 2천억. 즉 여러분 화이자나 노바티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유명한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룬드백. 신약을 거의 4년 동안 했는데 룬드백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룬드백이라는 회사마저 거의 한 2조 5천억 정도가 1년에 연구개발 투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국내 제약사 우리가 유명하다는 20개를 다 합쳤더니 약 1조 300억. 그러니까 한 회사로 따지면 500억. 저희 동아리스트는 한 1000억 정도만 넘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동아나 유한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연구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억 정도 수준의 12조로 하니까 얼마일까요? 몇 퍼센트의 연구비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참 1%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해외 빅팜에 1조가 넘는 라이센싱을 아웃을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 개발비가 이렇게 수십 년째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술력도 차이가 나게 되죠.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을 팔아가지고 좀 더 많이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유한양이 1조 7천억 하고요. 대부분가 위에 상위가 1조, 그다음에 이제 6천억, 7천억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아까 임상 1상 한다고 그랬을 때 인원 한 명에 1억씩 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7천억을 넘게 팔았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3억 나왔어요. 13억이면 전임상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보통 25억에서 30억 들거든요. 아직 임상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런 물건이 있었으면 또 적자가 났겠죠. 특히 저는 진짜 존경하고 싶어요. 일동제약. 정말 2년 동안 영업 적자가 아닌데 영업 매출에 비해서 연구비를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한번 미뤄봤어요. 결국은 신약 개발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1,000억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동제약에서 신약에 대한 부분을 약간 미뤄놓고 자기들이 하는 연구들을 다른 쪽 국내 제약에서 공동 연구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앞서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정말 일동제약처럼 한번 정말 진심에 맞게끔 그렇게 연구를 투자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원료에 대한 부분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원료에 대한 평균이거든요. 여기 하나만 볼게요. 유한양 같은 경우도 평균에 있는 게 원료비가 70%예요. 자, 100원을 파는데 원료비가 70%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케팅비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딴 데처럼 1조 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죠. 근데 남는 비용이 없어요. 적자를 보면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제약회사 여러분들 약가 인하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계속 건강보험료들은 약가는 계속 인하된다. 결국은 제약회사는 그 약가 때문에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5월달에 무보증 사채 결정 이렇게 나와서 500억 무보증 사채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짜 와이프들이 남편한테 오빠에서 사채 썼다네. 정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키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신약 개발에 올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이게 5월달 일입니다. 올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저희 쪽 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4505의 임상이 90억,
그 다음에 관미성 방광치료제 DA30 임상3사는데 110억, 당뇨병 치료제하는데 130억.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바이오 11호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STM 바이오 자회사입니다. 삼성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끝나면 가서 돈이 안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허가를 받는 데만 약 260억이 듭니다. 네. 이것처럼 이런 걸 하는 데가 우리가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아 ST의 파이프라인은 연구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럼 나머지 연구들을 죽여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좀 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부터가 바로 그러면 아까 신약 개발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고 5천억이 넘는 돈을 다 들인대요. 그리고 성공 확률은 합성신은 어때요? 0.68%. 자, 이때부터 대두된 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기간을 짧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간을 짧히면 성공을 높이면 비용의 효심은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이게 바로 2010년 후반때부터 나온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좀 더 당겨보자 하는 게 가장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할 때 불안 요소 딱 3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비용, 오랜 기간, 낮은 성공. 바로 이거를 극복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동아가 얘기했던 저희들 공식화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수많은 항암제, 그 다음에 뉴럴로지, 그 다음에 이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제들이 이 비용을 따로 추가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1,000억 정도 연구비를 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그런 과제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우리의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무중 사체를 쓰면서까지도 우리가 신약에 동아에스테를 올인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을 처음에 나왔던 어떤 기사들 2010년 후반대 18년, 19년에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신약 개발 3년에 끝낼 수 있다. 1조 2천억 들고 6천억 맞출 수 있다. 대박이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억 개 AI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논문 탐색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화이산, 노바티스, 거의 한생 세계의 빅팜들은 모든 AI 기업들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1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문과 발표를 통해서 대박을 우리가 정말 이게 이렇게 하면 약이 되겠구나 라고 했던 게 바로 인실리코 메디신에서 논문을 하나 냈어요. 아까 리더까지 동물평가까지 그 약표를 보이는 걸 찾기 위해서 거의 한 1, 2년 정도가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전이상 호흡물질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 1, 2년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상에 들어가기 위한 물질을 발굴하는 데가 보통 한 3, 4년? 4년이 걸려요. 그런데 얘들이 이야기하네요. 46일 만에 약효가 있는 물질 2개를 발견했대요. 인공지능이. 이 타겟으로 하는 6개 구조를 예측했고 4개를 활성화하는데 2개가 약효가 좋았대요. 그리고 46일만 했는데 1억 8천밖에 안 썼대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불안한 3대 요소. 물론 성공 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비용이랑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줄였죠. 현재는 뭐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 물질에 대한 개발의 지도상은 그냥 꽝입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런 일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정말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신약 개발에 필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2019년부터 말까지는 기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9년, 2, 3년 동안 하는 거 49년, 그 다음에 뭐 하루 만에 신약 항공기 2개를 발굴한대요. 와, 이거 지금 저희들 뭐 아무리 수없이 해도 되지 않는 거를 이렇게 2개씩 발견하려면 얼마나 못 뛰어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직까지입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정말 그 구글의 알파폴트 이거 기술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어때요?
저해하거나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단백질 구조를 알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 구조를 알면 그게 맞는 화학 물질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조들이 모든 것들이 다 알려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구조를 발견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구글의 알파폴트가 나머지 구조들을 전부 다 95% 이상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타겟을 저해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알파폴트가 등장하면서 신약 개발 속도는 확 올라왔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노바티스가 마이크로소프트, 결국은 컴퓨터 회사들하고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지가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기사를 냈죠. 멋지게 2019년에 AI 전문가 발표된다. 결국은 지금 국내 제약회사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물론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안 하는 회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있는 유아등에 있을 때도 캐나다의 가장 큰 회사인 사이클리카라는 인공지능 회사하고 협업해서 두 가지 과제를 진행했고요. 그다음 19년부터 정부 과제 통해서 인공지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에 와서는 또 작년부터 인공지능 과제 40억짜리가 돼서 또 인공지능 과제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심플렉스라는 또 인공지능 회사, 결국은 그래요. 제약회사에서는 인공지능 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어때요? 인공지능 회사하고 협업하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은 어때요? 예전에는 하나의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전문적인 회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나 나머지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뭔가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똑같아요. 저희 동아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야 이거 딜리버리가 너무 안 되네. 이거 몸속에 너무나도 용해도가 안 좋고 흡수가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말 그대로 인제대학교 교수님이 어떤 DDS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갖고 오는 게 제일 빨라요. 돈 주고. 안 그럼 약을 보내야 되잖아. 이것처럼 새로운 어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공지능 회사들과 모든 업체들이 일단은 모든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2, 3년 동안은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어떤 연구가 있다는 기사는 여러분들 아마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냐? 아니죠. 제일 먼저 진행했던 게 전부 다 해외 제약사, 인공지능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얀센,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하나의 인공지능 회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기술도 여기 접목시키고 다른 회사 기술도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현재 인공지능이 우리가 도입돼서 진행한 게 한 4년 정도 됩니다. 물론 회사들이 나온 첫 번째 회사는 2015년부터 설립된 회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제약회사에서 뭔가 접목시켜서 진행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알아가는 단계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결혼을 할지 말지, 지금 현재 연애 단계예요.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빅파들도 어떤 특별한 인공지능 회사가 어떤 특징적인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잘해. 우리는 임상이 잘해. 우리는 타겟을 잘 발굴해. 우리는 후보물질 도출을 상당히 잘해. 우리는 파키스맥에 특화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인공지능 회사하고 다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회사는 그 회사만 하냐? 아니요. 또 인공지능 회사도 다른 제약회사들하고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매트릭스 구조처럼 인공지능 회사하고 신약개발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뭐죠? 다들 학습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 지금 제일 했던 알파고, 우리 이세돌 얘기했던 바둑, 결국은 그 수만 수십 개의 그 바둑들을 익혀서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두개 벌어서 알파고의 가장 기본이죠. 즉 뭐냐? 학습을 통한 게 일차적인 겁니다. 즉 그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 모델은 고도화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입력 데이터가 이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즉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즉 논문을 통하거나 그 드럭 TV를 통해서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구조에서 약효가 좋을 만한 구조를 우리한테 뽑아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뽑아주고 나면 그 특성이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걸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약효를 보겠죠. 그 약효가 좋고 예측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시 빅데이터에 넣어줍니다. 이게 만약에 무한정 반복된다고 그러면 그 모델은 어떨까요?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구조를 우리한테 제안해 줍니다. 바로 딴거하고 틀리게 기존에는 우리 사람이 구조와 약효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가 그 구조와 상관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다. 이게 약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 틀린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도입을 시킬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약개발 내가 설명했던 뷰가 그거예요. 신약개발이 어떻게 되지? 바로 타겟을 설정하고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저임상 시험하고 임상 시험에서 판매한다. 그래서 여기에 타겟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보 탐색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참 그래요. 과학자들한테 판매돼야 됩니다. 이거를 NR2라는 거를 어떤 타겟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암 치료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저해를 시키면 암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의 일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약간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물질을 발굴하고 설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만들어야 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다시 인공지능 모델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다시 합성을 하고 만들고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탐색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임상까지만 이렇게 돼도 상당히 좋겠는데 이제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리게 뒤에 쭉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약효를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동물 평가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독성을 어떻게 정말 내는지는 아직까지는 예측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첫 번째로 나와서 크게 사용됐던 것은 약물 재창출이었습니다. 어떠냐? 기존에 약으로 쓰기만 그 약을 정말 당뇨병 치료제로 쓰기만 한 약이 이게 관절염 치료제로 가능할까? 즉 약효를 예측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맞아들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흡수나 독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FDA 승인받은 거는 이미 흡수나 약효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효만 어떻게 바꾸면은 우리가 그게 다른 적응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바로 약물 재창출 연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복합제로도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매 치료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즉 뭐냐면 하나의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약간 알려져 있어요. 정말 하나의 약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할까 그러잖아요. 특히 결핵치료제 여러분 결핵 걸려보신 적 없죠? 저희는 결핵치료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2015년에 결핵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약을 한 움큼 먹어요. 진짜 배불리 먹어요. 네. 하나의 약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치매도 그럴 것 같고요. 요즘에 핫한 비활구성 지방간염 치료제 베넷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약이 없어요. 현재까지 약이 없습니다. 아직도 약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복합제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게 어때? 어떤 기전의 약물을 합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오히려 인공지능이 예측해주면 또 다른 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또 프랑스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약개발 업체들이 대부분 다가 정보를 준다거나 질병을 이해하고 바이오마커를 찾고 그 다음에 신약물질 근데 전 분야에 우리 신약의 전 분야에 수많은 인공지능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요.
국내에서도 신약공원체 도출되는 심플렉스 스테카 바이오, 그 다음에 약물, 아까 얘기했던 재창출이 들어오는 포지션이거든요. 이 부분에 온코로스나 스탠바이가 주인데, 이 부분들은 이것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즉 전임상이나 임상이나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회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좀 이런 분야에도 좀 많이 생기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3년, 10년 걸린 거를 3년 만에 만들어준다? 예,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신약 개발의 기간이 되는 것이 임상 기간이에요. 그걸 예측해 준다고 임상 실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 실험은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맞게끔 전부 다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성공 확률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임상을 개발한 그 막대한 비용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인공지능이 나중에 어떤 환자한테 이약이 잘 먹을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항암제 먹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낫나요? 아니요. 반응이 있는 리스판더하고 난 리스판더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유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동일한 질병,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폐암의 원인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만드는 데에서 어떤 이 약은 어떠한 사람한테 약효가 있을 거라고 안다고 그러면 그 약의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나중에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0.08%가 5%, 10%가 되면 참 약을 개발하는 그런 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어떻게? FDA에서 5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 그게 바로 제약 시장이 커져야 되는, 커질 수 있는 바로 필수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SK 바이오팜에서 나중에 구분하고 있는 그런 물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세균에 효과 있는 항생제는 그러면 이걸 제한해주는 이런 타겟이면 좋겠다라고 제한해주는 어떤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동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일반 사람이랑 폐암 환자에서 특별하게 오버익스플레이션 되어 있거나 그런 유전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어떤 단백질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폐암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자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타겟을 찾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처음에 어떤 타겟을 할 때는 그 모델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물질 특허.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을 만들려면 만들어서 약효를 보이면 물질 특허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20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타겟에 대해서 모델이 약간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적응증에 맞는 타겟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회사마다 다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되는 어떤 물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값과 코렐레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인공지능 업체를 선정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AI가 설계된 물질을 갖다가 합성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만족하냐라고 하면 히트라고 생각하지만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이게 바로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여기 동물 평가할 때도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전체를 분석해서 이 타겟에는 어떠한 동물 모델을 진행을 하면 약효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줍니다. AI가.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검증, 지금 약효를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명히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후물질 프로세스 기존에 제가 20년 전에 일을 했던 그 타겟에서 합성을 하고 약효를 보고 했던 그런 방법들이 이제는 뭔가 예측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예측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예측을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한국제약부협회 인공지능 전문위원회 초대위원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까요?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 국내 제약회사는 다 합쳐봐야 화이자의 데이터하고의 10분의 1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를 주도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새로운 리얼 데이터를 입력해줘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 회사가 주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센터에서 올해 얼마 전에 결국 9월 달에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가 돈이 없고 그 모델을 만들 수가 없으니 국가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으니까 돈을 주세요. 네, 그래서 5년에 결국은 원래 우리가 제시했던 거는 한 470억 정도였는데 결국은 5년에 386억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을 제약에서 하고 싶은데 그 중심이 회사가 되면 누가 하겠어요? 쉽게 해서 유한장이 이걸 안 돼. 우리 동안 데이터 내놔 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여러분 알다시피 연합학습이라는 말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냐면 어떤 모델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싶어요. 인공지능 모델을.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를 저쪽에 공개를 하면 우리의 컴퓨터들 자료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국가적인 공공에 하는 방법 중에 연합학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EU 멜로디 사업이라고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랑 연계해서 EU 멜로디 사업, 그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학습을 시켜보자. 그러면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자, 공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합학습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모델을요, 우리 회사에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모델, 학습된 모델만 집어넣습니다. 즉 우리의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그 모델을 가져가서 자기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비타 500이라는 어떤 음료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비타 500을 갖고 와서 학습을 시켜서 비타 550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각 제약회사들마다 돌아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비타 500이 아니라 비타 5000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는 학습 방법, 바로 연합학습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이 일을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도 있지만 인공지능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개발자도 필요하고 결국은 제약회사들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딥러닝 방법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데이터도 있고요. 향후에 5년 동안 생긴 데이터를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인공지능 정부에서 주도한 모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모델을 벤처나 제약회사나 모두 학교까지 다 쓰게 해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 마지막 장입니다. 설명드리면 참 제약회사들 불쌍하죠.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되게 하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정말 좋고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1%도 안 되는 몇십 년 동안의 그런 연구비를 가지고도요. 기존의 신약개발 건수가 1,500건 정도 되는데 라이센싱 아웃한 횟수도 50개가 넘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단계별로 항상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중소벤처사들 보세요. 153건의 라이센싱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다국적 기업에도 90건 이상 라이센싱 아웃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조, 몇십 조 투자한 회사에 우리가 만든 거를 라이센싱 아웃했다는 거예요. 네.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우리가 뛰어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미비했겠죠. 실질적으로 연구가 됐던 건 한 20, 30년도 안 됐죠. 근데 이제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은 약간 좀
정말 기술은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까지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까지 왔더니 새로운 모달리티를 한다네. ADC가 뭐 세포 치료제, 윤제 치료제, 아직까지 그런 기술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로운 모달리티에 맞게끔 제약회사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하면 항상 반도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들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얘기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인의 용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대사에 도움 주는 어떤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이 정말 죽어가는 아픈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일이 참 보람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과나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혹시 한번 우리 제약사업에 신약 개발한 연구원을 한번 뽑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